이미 13세기경에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쓰이기 시작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 이후 더욱 개량되어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 등이 차례로 주자소에서 주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갑인자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하기에 편하게 주조되었을 뿐 아니라 활자가 20여만 개나 되어 가장 우수한 활자로 꼽힌다. 개미자는 1403년 서적을 인쇄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이다. 조선은 태종대 왕조의 기반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숙문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 권장의 차원에서 세계 인쇄가 필요하였으므로 1403년 2월에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에 쓰일 활자를 주조하도록 하였다. 경연청에 소장된 고주본이 시경, 서경, 좌전을 자본으로 하여 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개미자이다. 이 해가 개미년이었으므로 그 간주를 붙였다. 1410년 2월부터 주자소에서는 개미자로 책을 찍어 문헌을 보급하였다. 개미자로 인쇄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적으로는 송조표전 총료와 17사찬 고금 통료 등이 있다. 이들 서적을 통하여 보면 개미자는 구양 순체의 바탕에 둥근 운필이 곁들여진 것으로 남송의 촉본에서 볼 수 있는 글 자체와도 비슷하다. 개미자본의 서적들은 고려에서 1230년대에 주자로 찍어낸 성정례문과 그 이전의 남명천하상 송진도가 보다 1세기 반 남짓 뒤진다. 그러나 1440년대 말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유럽 최초로 발명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책보다는 40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개미자는 현재 우리나라 활자 중에서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술 및 문화사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상당하다 하겠다. 경자자는 조선시대에 주조된 금속 활자 중 개미자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활자이다. 1420년 세종 2년에 이천, 남극 등의 주도 아래 주자소에서 만들어졌다. 이 활자를 사용해서 찍은 인본을 경자자본이라고 칭한다. 굴자본은 경연청에 소장하고 있던 고주본, 시경, 서경, 좌세전을 토대로 하였고 약 7개월간에 걸쳐 활자가 완성되었다. 주조 기술과 조판 기술이 개미자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인출할 수 있는 양이 20여 장에 불과했고 글자가 작아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종께서 주조한 글자가 크고 바르지 못하므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니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것을 경자자라 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세종이 경자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도록 했는데 그 활자가 바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갑인자 계열의 금속 활자의 하나인 초주가 빈자이다. 그러나 원나라의 예사이가 집석한 중형주자 홍문의 원나라 판본을 1371년 공민왕 진주목에서 간행해낸 번각본의 글 자체와 비교해보면 아주 흡사하다. 이러한 글 자체는 남송 때 쓰여지기 시작하여 원나라 때 성행되고 드물게는 명나라 초기까지의 간본에서 볼 수 있다. 그 글자 모양이 개미자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박력이 있고 예쁜 편이다. 경자자의 주조 계량에 관하여는 세종실록에 앞서 주조한 개미자는 주조가 정교하지 못하여 조판용 동판에 밀랍을 깔고 그 위에 활자를 놓은 다음 녹여고 착식해 인쇄하였기 때문에 인쇄 도중 자주 활자에 동요가 생겨 밀랍을 많이 쓰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경자자에 이르러 조판용 동판과 활자를 평평하고 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 서로 잘 맞도록 계량하였더니 밀랍을 녹여 사용하지 않아도 활자가 움직이지 않고 매우 해정하여 인쇄 능률이 올랐다. 라고 하였다.
갑인자는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에 세종대왕이 기존에 만들었던 경자자는 자체가 너무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가 어렵다며 1434년 갑민년에 좀 더 큰 활자를 새로 만들라고 명하여 제작된 금속 활자이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 번째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이자 최초의 완전 조립식 활자이다. 이천, 김돈, 김빈, 장영실, 이세형, 정척, 이순지 등이 2달 동안에 20일 만에 큰 중자인 대자와 소자를 만들었다. 이 활자를 만드는 데 관여한 인물들은 당시의 과학자나 또는 정밀한 천문기기를 만들었던 기술자였으므로 활자의 모양이 아주 애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졌다. 경자자와 비교하면 대자와 소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평정하며 조판도 완전한 조립식으로 고안하여 납을 사용하는 대신 중목으로 빈틈을 메우는 단계로 개량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의 인출량이 경자자의 배인 40여 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전하고 있는 검민자본을 보면 글자 획의 필력이 악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여유있게 떨어지고 있으며 판명이 커서는 늠하다. 또 먹물이 시커멓고 윤이 나서 한결 선명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 혈자본의 백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활자인 쇠술은 세종 때 갑인자에 이르러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이 활자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개주되었다. 뒤의 개주와 구별하기 위해 특히 초주갑인자라 하였다. 이 초주가 빈자는 1580년 선조 13년에 제주될 때까지 140여년간에 걸쳐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인본의 종류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암고사 박물관, 소장의대 학년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분류 보주 이태 백시 등을 초인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갑인자에 붙여 특기할 것은 이 활자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글 활자가 만들어져 함께 사용된 점이다. 만든 해와 자체가 갑인자와 전혀 다르므로 갑인자병용 한글 활자 또는 처음으로 찍은 책의 이름을 따서 월인석부 한글자라 한다. 이 한글 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수양대 군등이 세종의 명을 받고 1446년에 죽은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7년 7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하여 구격한 석부상절과 그것을 세종이 읽고 지었다는 국한문본 월인청강지곡이 이 활자로 지켜졌으므로 세종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 한글 활자는 획이 굵고 강직한 인서체인 것이 특징이며 세종이 우리의 글자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인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초주갑 인자는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활자가 닳고 지워지고 부족한 글자가 생겨 1499년 연산군 온영성 종실록을 찍어낼 때와 1515년 중종 10년에 보주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수시로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하며 선조 초까지 사용되었다. 여러분들은 이 사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배열과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깨끗하며 현재의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도 이보다 잘 찍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모범생이 기록한 책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른 글씨체고 아름답습니다. 조선의 인쇄 기술은 이렇게 정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금속 활자의 제작과 활자판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3세기경에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쓰이기 시작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 이후 더욱 개량되어 개미자, 갑인자, 경자재로 발전되면서 더욱 아름답고 인쇄하기에 편하게 주조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량되었습니다.
조선 전기학자 성향이 고려로부터 조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의 민간 풍속, 문물, 제도, 문화, 역사, 지리 등 문화 전반을 다룬 용제총화에 수록된 조선 전기 활자 기술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다. 태종께서 영락 원년의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무릎 정치는 반드시 전적을 널리 보아야 하거늘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어 중국의 책이 드물게 건너오고 판각은 또 쉽게 깎여 없어질 뿐 아니라 천하의 책을 다 새기기 어렵다. 내가 구리를 주주하여 활자를 만들고자 하니 필요한 때에 서적을 찍어내어 그것을 널리 전파하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용제총화의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중국이란 말과 우리나라는 해외다는 말이 나온다. 이 책의 설명으로 보면 명나라의 영락제가 중국이고 태종 이방원이 이 한반도의 조선의 왕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한양부, 즉 조선의 수도가 대륙 중국에 있는 것을 일정한 삼국지도로 확인을 했고 중국이 곧 진화여 조선이고 이 한반도 땅은 고려 땅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예수회에서 남긴 효종 황제의 어진으로 중국에 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성향이 쓴 용제총화의 내용은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태종께서 영락 원년의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무릎 정치는 반드시 전적을 널리 보아야 하거늘 고려는 바다 건너에 있어 조선의 책이 드물게 건너오고 판각은 또 쉽게 깎여 없어질 뿐 아니라 천하의 책을 다 새기기 어렵다. 내가 구리를 주주하여 활자를 만들고자 하니 필요한 때에 서적을 찍어내어 그것을 널리 전파하면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중국을 조선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명이나 청나라로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은 고려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과 고려를 합하여 대조선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지도처럼 조선과 중국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이란 황제께서 계신 곳, 조선의 수도이며 바로 한양부인 것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학사 공든이 지은 종의 명과 그 서문. 조선이 천명을 받은 지 3년에 도읍을 한수북쪽에 정하고 이듬해에 비로소 궁침을 경영하고 그 해 여름에 유사에 명하여 큰 종을 주조하여 이미 완성됨에 큰 시가에 누각을 세워서 달았으니 성공한 것을 새기고 큰 아름다움을 길이 전하자는 것이다. 옛날로부터 국가를 차지한 자가 큰 공을 세우고 큰 업을 세우면 반드시 종과 소태 새기기 때문이다. 조선이 천명을 받은 지 3년에 도읍을 한수북쪽에 정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유조선 수명지 3년 도우한수지안이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원문을 보도록 하자. 조선이라는 한자가 보이네요. 도한수지양이라는 문장이 보이고 한수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이완문에서는 북녘 북자는 보이지 않는다. 변양자가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이 명을 받은 지 3년의 도읍지를 해가 잘 드는 따뜻한 한수 지역에 정하였다. 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조선 수명지 3년이라는 문장에서는 하늘이란 뜻을 나타내는 천명이라는 한자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하늘천자는 없으며 명하다 명자만 보입니다. 그냥 명을 받았다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께서 도읍지를 옮길 때 스스로 하늘의 천명을 받아 옮겼다 했으므로 천명이라고 번역한 듯하다. 북으로 번역을 하면 한수를 기준으로 북쪽 방향으로 도읍지를 정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의 잘못된 번역 내용 하나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함자 하나하나의 번역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강의 옛 이름이 한수로 표기되었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의 이름은 본래 우리말의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되었다. 한은 크다, 넓다, 가득하다, 바르다의 의미이며 가람은 강의 옛 이름이다. 그러므로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다. 한강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의 한 위나라에서는 대수라 하였는데 이는 한강의 모습이 한반도의 허리에 띠를 두른 것과 같음을 표현한 것이다. 고구려 광개토왕비에는 아리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백제에서는 옥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한산하 또는 북독이라 표기하였으며 고려 때에는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흘러내리는 강이라는 뜻으로 열수라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서울 부근의 한강을 가리켜 경강이라 불렀다. 한강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제가 동진 등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한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후에 한수, 한강으로 표기하였고 점차 옛 이름은 사라지고 한수, 한강, 한강수 등으로 불리어졌다.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허부 시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허부, 명산은 5배이다. 부, 서쪽에 있다. 봉우리 5개가 고리처럼 벌려 섰는데 크기와 작기가 고름가닥의 옥외산이라 한다. 서대 아래 수정암 옆에 서울이샘이 솟아나는데 물의 빛과 맛이 여느 물과 다르고 그 무게도 또한 그러하므로 우통수라고 하며 곧 금강현은 한강물의 근원이 된다. 봄, 가을에 그 고을관원으로 하여금 제사준에게 한다. 한강물이 비록 여러 곳에 물을 받아 흐르나 욱통수가 중심이 되어 빛과 맛이 변하지 아니해서 중국의 양자강과 같으므로 한이란 이름이 이로 인하여 되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 어귀에 이르기 8리, 남쪽으로 삼척에 이르기 70리, 서쪽으로 횡성에 이르기 155리, 북쪽으로 양양에 이르기 46리이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한강의 어원을 볼 수가 있는데 한강이란 이름은 대롱처럼 긴 양자강과 같으므로 한이라 지었다고 한다. 천하지도 한 양과 한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화산의 표기도 볼 수 있다. 팔로대총, 중국도, 일본 와세다 대학 도서관 소장.
제목을 잘 보라. 조선 지도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 지도첩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한반도 땅을 동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황제가 계신 곳 중국을 기준으로 이 한반도 땅은 동쪽이므로 동국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지도가 조선의 영역이며 우리 땅인 것이고 아메리카 부상 중국이 빠져 있다. 왜 조선족과 고려족이 현재까지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라. 조선 500년 동안 존재하면서 고려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즉, 이 한반도 땅이 고려였고 대륙 중국이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1743년) 걸륭천 하야지도. 중국 신화에서 부상은 태양이 뜨는 곳인 동쪽에 있는 신성한 나무와 섬을 지칭한다. 중국 양서의 부상국은 499년 승려해 심이 부상국은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 열이 떨어진 곳으로 중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부상목이 많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삼았습니다. 부상의 잎사귀는 오동나무와 비슷하고 처음 수선할 때에는 죽순과 같아서 국민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천화도와 같은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상에서 상자는 뽕나무란 뜻이다. 천화도의 부상목 오른쪽에 1월줄이라고 문자를 볼 수 있는데 해와 달이 뜨는 곳이라고 적혀 있다. 걸륭천하여 지도의 부상국이 동해 앞바다에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메리카의 부상국을 중국 일부라고 그려놓은 것이다. 간혹 학자들은 부상을 일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1743년 걸륭천하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표기는 따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상은 어디인가? 아메리카가 중국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지도는 3인 필지의 한 내용으로 1889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저술한 세계 지리지이다. 헐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주 뉴헤이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버몬트주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이었던 칼빈 헐버트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 창립자 엘리자 윌록의 외증손 여인 메리 우드워드로 그녀의 아버지는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였다. 호머 헐버트는 1886년 고종 23년에 조선의 초청으로 육양공원 교사로 취임해 세계의 지리 지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교과서격인 3인 필지를 저술했다. 1906년에는 아처의 도움으로 지오그래피컬 가제티어 오브 더 월드라는 이름의 헐버츠 에듀케이션 시리즈 넘버 2 수정판이 출간되었다. 초판 한글본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 목사, 교육자, 항일운동가로 활약하기도 한 그는 고종 황제의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아메리카의 미국 땅이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땅인 것이다. 동아일보 창간 후 1920년 4월 1일 동아래에 실린 에르권덕규 선생님의 글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6대주라 하니 동해아시아여 서해 유로파, 아프리카 및 남북아메리카며 남해 오시애니아이다라고 하셨으며 조선이라는 지역이 음산 남북 흑수이남 반도까지의 동아 및 북아의 대륙임은 역사를 읽는 이 다 인정하는 바언이다라고 하셨다. 즉 현재 중국 대륙부터 아메리카 북부까지가 조선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오세아니아는 군도라는 뜻으로 이를 대양주라고 하고 아메리카는 유명한 콜럼부스의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동다륙 아님을 확실 언포한 것이므로 금형에서 치암을 금형에서 확실은 포한 것이다. 즉 아메리카의 이름은 아묵리가라는 뜻이며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새로 만든 이름을 따 만든 것이 현 아메리카의 이름이다. 아프리카는 식민지란 뜻이며 유로파는 아시아가 동방의 해가 뜨는 곳으로 동력 일출처인 반대로 서방 일몰처라는 뜻이라 즉 해가 지는 곳이다. 아시아는 히라보의 중앙이나 아시아가 유로파, 아프리카의 중앙에 이다하여 명함이라 한다. 현재 아메리카 캐나다의 밴쿠버 섬이 옛 부상 중국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 첫 번째 기사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의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신이 고금 천하의 형사로 말씀드리면 구주하는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회 밖으로서 역은 총량과 사막이 약 3만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불모의 땅이어서 황막하기 끝이 없고 동이는 일본으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은 점성과 진랍 땅으로서 개동과 열병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감각으로의 길로서 진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다미경해의 땅으로 한 나라가 비로소 군을 두었습니다.
동북관박은 영주, 요동, 요새의 땅이고 서북관의 오른쪽은 양주, 하서의 5분의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마일이나 됩니다. 단군이 이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조선, 신라가 모두 1000년을 누렸고 전조의 왕실 또한 500년을 누렸습니다. 서민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는 문무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하고 부르면서 3900년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강력과 지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조선의 황제가 9개의 구주를 다스리며 조선에서 서역의 거리는 사막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3만리 거리이며 조선의 북쪽은 사막과 불모의 땅으로 황막하기 끝이 없고 조선의 동쪽은 일본이 있으며 동이라 부르고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동이라는 말은 동쪽에 사는 오랑캐란 말로 외를 의미하며 일본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항상 동쪽으로 배치합니다. 거리의 단위로 1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1, 2의 거리는 392.727m라고 한다. 왕조실록에서 1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1만리의 거리는 5천리로 계산 후 기록한 것 같다. 3만리는 15,000리며 392.727 곱하기 15,000리는 589만 905m를 의미한다. 즉 1만리는 5,000리이며 만만이 1만리인 것이다. 조선에서 서역의 거리는 사막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3만리 거리이며 조선의 북쪽은 사막과 불모의 땅으로 황막하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589만 905m의 거리를 지도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마일이나 됩니다. 이 마일리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 된다. 코리아의 본토는 삼면이 바다에 들렸어요. 길쭉한 반도의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형상이 가자미와 비슷하였으며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가자미와 같이 생겼다고 불렀다. 문경당 1사 5편 옥화선지록 찰종 7년 1856년 1월 15일 중 다음의 기록이 있다.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오리라 부르니 중국 발음의 고려를 가오리라 하니 고의 음은 가오이고 여의 음은 이이다. 또는 조선을 점역이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를 접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경당 일사는 조선 후기 문신 서경순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 사행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1855년 청나라 선종의 비효정 상황 후의 죽음에 대한 진위진양사를 따라 정사서일순의 종사로 부서 조병항, 서장관 신범로와 함께 청나라에 다녀온 기록이다.